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저희 방송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창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윤호창 사무처장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98명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 이런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 소멸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우리 윤호창 처장님은 낮은 출산율 이게 주거정책의 부재를 반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거정책의 부재 때문에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젊은 부부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금자리적 주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을 낳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는 게 된다. 죽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출산이냐. 출산을 안 하든지 미루든지 본능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겠죠. 네. 어쨌든 보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생명을 생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 2008년에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76에 불과한데요. 이건 전국 평균의 77%에 불과합니다. 2017년보다 0.6명이 줄어들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울산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상태고요. 또한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율보다 훨씬 낮은 이 출산율을 서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7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0.98명인데 서울은 0.76명. 정말 충격적이죠. 서울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전국 평균 0.98에 비해서 서울은 0.76이니까 전국 평균의 77%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77%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작년에 서울의 출산율은 재작년 2017년에 비해서도 더 떨어졌는데 2017년에는 서울이 0.84명이었는데 작년에는 0.76명이었으니까 0.6이 더 떨어졌네요.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뚝 떨어지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가 이건데요. 지금 우리 윤 처장님은 그 이유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란 즉 그 PI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무슨 뜻이냐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평균 소득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보통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9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강남 3구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상 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운이 좋은 수밖에 없겠네요. 운이 좋아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든지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나든지 그렇지 않고 보통 임금 근로자로 생활해가지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네, 그 한국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다 혹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급성장하고 또 근래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 교수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었잖아요.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의 배경이 해방 후 농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결과가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부동산 양극화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거의 고착화된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장기 불황 침체 국면이 이런 부동산 양극화에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정 교수 같은 경우도 이 토지 제도의 혁신적 전환 없이는 한국 사회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제도, 이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모순을 키워왔고, 이제는 그 모순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제도의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국 사회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 없이는 희망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농지개혁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소작농이 사라지고 자작농이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경제 성장의 이제 기반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자작농들은 더 이상 소작농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받은 그 수입들이 바로 교육으로 투자가 되고, 그렇죠. 산업으로 투자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네.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우파든 좌파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복지 체계가 굉장히 열악한데, 어쨌든 개개인들이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동산 투자에 누구나 할 것이 다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가 다 지금 부동산 투자, 뭐 좋은 말로 하면 투자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기. 네네. 이게 뭐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진보 개혁적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다른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몇 년 동안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지난 3월 달에 이제 정부 개각에서도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나왔던 최정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네. 이 부동산 때문에 낙마를 했었고, 그랬죠.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네. 그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말이죠. 이게 뭐 법적으로 보자면 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낙마하거나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보자면 뭐 이게 굳이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뭐 법을 어겼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어쨌건 말이죠. 이게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건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뭐 개인의 자유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자본주의에 장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가지고 만약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오히려 반시장주의적, 반자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평소에 이제 시장 만능을 주장하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은 이런 투자를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하고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을 뭐 위반하지 않았다. 나는 뭐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이걸 구입했고 투자했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현행하는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국민의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정서와 여론이겠죠.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자산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예. 제가 이거 안 했다고 제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네.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일종의 내가 하면 그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 그 불륜이고 일종의 네. 이제 내로남불의 어떤 네. 그 지역 버전 같아요. 네. 뭐 약간 전문적 용어를 빌리자고 하면 니체의 르상티만 일종의 이제 시기와 질투, 원망이 교차하는 뭐라고요? 니체가 뭐라고요? 니체가 르상티만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니체는 위대한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철학자가 르상티망이라고요. 예. 르상티망. 그 프랑스 말 같은데요? 프랑스 불어죠. 네. 불어인데 네, 르상티망.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종의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 아, 시기와 질투군요. 일종의 부러움이 혼재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니체는 이렇게. 자, 시기. 예. 시샘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 예. 한편은 또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 이런 감정이 아주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르상티망 이렇게 부른다. 예. 이게 니체의 철학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심성이군요. 저는 부동산 문제 이게 이런 감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거나 감히 뛰어들지 못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얄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복잡한 심성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심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니체의 르상티망. 르상티망.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유독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복잡한 심성,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2016년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 통계대로 한다고 그러면 가구당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100% 넘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97%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인데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집이 없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소유를 보면 이제 전국에서는 60%가 채 되지 않고요. 네. 서울은 45%에 불과하거든요. 네. 서울은 45%. 나머지 절반은 그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 절반에 대해서 누군가는 두세, 세 채를 가지고 있거나 수십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45%는 집을 가지고 있고 55%는 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그걸 해석해 보면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구가 두 채, 세 채 이렇게 막 갖고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복잡한 감정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자신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 뭐 여론을 보면 분노의 심성도 있어요. 분노. 그렇죠. 분노. 자, 왜 분노하죠, 근데? 만약에 부러워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굳이 뭐 분노할 것까지 있나요?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예. 이것은 르상티망, 부러운 겁니다. 예. 그런데 굳이 분노까지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그냥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부러움에 그치고 말겠지만 네. 이게 이제 먹을거리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교육과 의료 같은 생활 필수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생존에 관여되는 물품들이잖아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이 시기와 함께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생활 필수제는 공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좀 삶이 불안하고 이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생활 필수제를 국가에서 공공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전 투구를 하면서 전력 투구를 하면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겁니다. 시장에서 아주 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야말로 뭐 전력 투구입니다. 여기서 밀린 사람들은 부러움과 함께 이제 분노를 느끼는데 이 분노의 심성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최고급 자동차처럼 그냥 사치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제 내지는 공공재인데 이걸 왜 정부가 공적 방식으로 취득하게 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이런 분노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이 부동산 불로소득 이게 또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요. 부동산이 불로소득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강수 교수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마다 해마다 불로소득이 440조에서 520조 가량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440조에서 520조 원. 예, 엄청나네요. 올해 정부 예산이 470조잖아요. 그렇네요. 거의 정부 예산에 이제 버금가는 돈이 부동산 소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소득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거의 한 500조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1,800조 원 되니까 이거에 거의 뭐 30% 육박하네요. 37%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 투자를 하는데 그 이자를 뺀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기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불로소득은 374조, 전체 GDP의 한 22.9%.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이자를 빼고 순수하게 얻어진 소득이니까 진짜 이게 불로소득이네요. 그렇죠. 이 불로소득의 크기가 GDP의 한 23%나 된다. 예. 야, 엄청나네요. GDP 23%면 엄청난 겁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을 골고루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불로소득이 국민들의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소유를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로 나눠본다고 하면요. 네. 개인 소유의 한 65%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가 상위 10%의 소유자들이 전체 부동산의 65%. 이제 개인 소유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부동산의 65% 개인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소유자의 부동산의 65%를 상위 10%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 10%가 부동산의 3분의 2를 가져가네. 65%. 엄청납니다. 그런데 법인 소유는 더 심각합니다. 법인 소유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전체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네. 비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불로소득이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로 다 몰리고 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불로소득이 소수에게로 몰리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거군요.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범이다. 예. 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주택이 있죠. 예. 주택 소유의 이 쏠림 현상. 주택 소유가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예. 이게 더 심화됐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상위 1%가 주택 소유한 그 집을 보면요. 네. 2007년도에 3.2채에서 2017년도에 6.7채로 2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한 상위 1%가 지금 6.7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 예. 1%가 6채 갖고 있네요. 예.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10년 전에는 2007년도에는 3.2채였는데 2017년도 10년 만에 6.7채로 늘어났거든요. 10년 만에 이제 예. 2배로 늘어났군요.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1.4채가 늘어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2.1채가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1.4채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2.1채가 늘어났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이 늘어난 이유를 알겠어요. 초이노믹스 덕분 아니겠습니까? 초이노믹스가 뭐 집 사라가 자꾸 부추겼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산 거죠. 예. 그래서 상위 1%의 주택 수가 결과적으로는 6.7채나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사재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장의 결실이 소수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성장의 결실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몰려든 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과 부동산이 양극화되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신 겁니다. 우리 윤 차장님께서. 뭐 제가 얼핏 봐도 이렇게 지금 자산과 부동산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공정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까 사실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어린이날에서는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물주가요. 그냥 건물주가 아닙니다. 간물주입니다. 간물주. 예, 그렇죠. 건물주를 간물주라고 하죠. 네네. 그만큼 어쨌든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망들이 높은데요. 어쨌든 상당 부분의 사회적 이익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뭐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지만 이게 대부분의 큰 이익들은 이런 부동산 소유주한테 흘러가고 있고 작은 이익을 두고 이 영세 사업자와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임대료가 높고 이 패자부활전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혁신 사업에 뛰어들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놔 봤더니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느냐? 건물주가 가져가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건물주는 이게 불로소득이고 이게 특권층으로 연결되고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몰리는 거다. 결과적으로 작은 이익을 놓고 영세사업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만 커진 것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임대료가 턱없이 높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누구나 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과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 도전을 하겠는가.
도전해봤자 실패할 텐데. 그렇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이야기 좀 해보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기 16개월 동안에 사실 부동산 가격 잡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 부동산 가격이 뭐 심지어 26%나 올랐다고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게 12억 6천만 원짜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죠, 이게 단기간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초기 동안에 그 16개월 동안 2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 지표인데요. 네. 지금은 좀 약간 진정세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것은 거의 하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9.13 대책이 이제 약발을 좀 발휘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 이제 보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합. 예, 유지를 하고 약간 내려오는 것 같긴 해요. 예, 약간 뭐 1, 2%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지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약간 내려오는 걸 가지고 경기 침체니 경기 하락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뭐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얘기까지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언론 그런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몇 채 가지고 투기한 사람들은 이 돈벌이와 세금을 걱정하면서 네. 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이 슬픔과 근심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집 없는 서민들의 슬픔과 근심에도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의 슬픔과 근심에 우리가 착목을 하다 보면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집값이 여전히 높은 거니까 이분들 집 가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한 사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뭐 좀 내리더라도 뭐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좀 내리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좀 내려와야 된다. 예. 뭐 집값이 뭐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가지고 세금이라도 정당하게 제대로 내게 된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예. 그러면 좀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예. 그 돈으로 뭐 복지를 많이 해주면 소득 주도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종부세를 이제 좀 올리자 이렇게 하면 또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서 뭐 융단 폭격을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부동산 세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실효세율이 0.16% 정도 되는데요. 네. OECD 평균은 0.39 정도 됩니다. 0.16이고 OECD 평균이 0.39니까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율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입니다. 그렇죠. 명목세율이 아니고 실효세율. 실제로 이제 세금을 내는 네. 횟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9.13 대책 같은 경우도 0.16에서 0.18, 0.02% 올리겠다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거의 미미한 정도만 부동산 그 세금을 거두겠다는 건데 네. 이것만 가지고서 너무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0.16%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9.13 대책을 통해서 0.18%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0.16이 0.18로 올라가는 것. 이것도 뭐 그야말로 그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핀셋 정세를 하는 거잖아요. 예. 소수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좀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0.16%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0.18%로 높아지더라도 근데 OECD 평균인 3.98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참 이게 답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윤 차장님께서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유세 강화가 아닌 걸 뚜렷한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주택 서민들이 어쨌든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주택 공급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주택을 보면요. 77%를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어요.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0채 중에 9채를 이미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거든요. 야,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시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의 90%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였다.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했네요. 그렇죠. 뭐 실소유자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구매를 했던 거죠. 말이 재테크지 이게 투기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려도 있는 네. 사람한테 흘러갈 뿐, 네. 그 뭐 서민들의 자가 소유율을 높이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이건데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정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 이거 이외에는 뭐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시장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영국이나 일본, 미국의 그 사례를 보면요. 네. 뭐 일본의 그 부동산 실효세율이 0.57%, 영국은 0.78%, 미국은 0.71%,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자, 일본이 0.57%, 영국이 0.78%, 그리고 또 미국이 얼마라고요? 0.71. 0.71. 예. 대체적으로 0.6에서 0.7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0.18이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맞죠? 예, 예. 0.18이니까 우리보다는 뭐 거의 한 3배, 4배가 더 높네요. 그렇죠. 시장주의 국가라 하고는 그쪽에서도 이 정도로 보유실이 높은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전부 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따라가면서 왜 이거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 나라를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위해서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이 네. 야심찬 부동산 계획을 수립을 했었잖아요. 종부세 강화를 해서. 네, 세금 폭탄 맞아서 그렇지. 그 논란에 정치적으로 논란 맞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죠. 이제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12년 뒤 2017년도까지 이제 보유세 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0.15%였잖아요. 그렇죠. 실효세율 0.15를 1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6배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었네요. 야심찬 계획이었죠. 네.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지 보수 네. 정당의 이제 그 반대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 장기 계획이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17년이면 벌써 2년 전인데 참여정부 때때로 됐으면 그때 1%면 지금의 미국의 뭐 0.71이라든지 영국의 0.78보다도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니까요.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따지면 영국과 미국 정도 수준에 이제 되겠죠. 이게 지금 명목세율이군요. 예, 예. 실효세율로 따지면 영국과 미국 수준.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뭐 최소한 3배, 4배, 3배 정도 더 많아지는. 지금 0.18 아닙니까? 실효세율이.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한 3배 내지 4배가 더 많아지는. 이거 세수도 엄청나게 들어오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복지로 써서 했었죠. 그걸 가지고 진짜 보편적 복지할 수 있었겠네요. 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소득주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쨌든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근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 야심찬 계획을 내놨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대정요법으로 일희일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그 결과가 어쨌든 출산율 0.98%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정부, 참여정부의 실패를 좀 고민도, 반성도 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지만,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진일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을 생각을 하고요. 참여정부의 어떤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시민들과 함께 치료하는 사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호창 처장님의 말씀은 그 시민사회, 특히 진보적 시민사회와 진보적 전문가 사회의 그 입장이 잘 좀 녹아들어 있고 윤 처장님이 지금 그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때 세웠던 야심찬 그 부동산 세제 개혁, 특히 그 보유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것,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참여정부가 실패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개혁 자체에 나서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핀셋 정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0.16%의 그 실효세율, 보유세 실효세율을 0.18%로 0.2% 포인트죠. 아니죠. 0.02%죠. 0.02%포인트. 0.16을 0.18로. 이게 뭐 미국의 0.71이나 71, 영국의 0.78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건데 뭐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근본적으로
포용적 복지효과로 가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또 공정 경제를 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가지고 한번 촛불 시민을 믿고 한번 가보자.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은 공감이 가요. 우리 윤호창 지사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이게 정부 당국자나 청와대에서는 이 시민사회의 이런 진보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서 말이죠. 또 좀 더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런데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방송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촛불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민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시민사회의 지성,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다수의 촛불 시민들의 사회적 지성이 오히려 엘리트들의 지성의 수준을 능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은 단순하게 참여의 대상이나 혹은 참여의 일부 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촛불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사회적 주체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촛불 시민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지금 윤호창 처장님의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염두에 둘만한 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이웃,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